좀 송구스럽지만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이라고 좀 쉬워질까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유일하게 가치 상승이 가능한 자산이라고 봤을 때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전쟁이 지속되는 한,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주들 지금 현재 저가 매수 타임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전 대표적으로. 김경훈 연구원님이 지난 3월에 예. 3월에 출연하셨었는데 그때 네. 방산주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거의 또 신고가 가고 있더라고요. 막. 근데 늦지 않았다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아, 그래요? 예, 저는 성장하는 가치주의 테마로서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라 보고 있어서, 국내 뭐 리뉴어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얘기는 흘려듣지 말아야죠. 네. 오늘 근데 어떤 주제로 혹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주로 좀 정신이 좀 번쩍 좀 드실 수 있을 만한, 네. 조금 좀 이런 저희가 조금 위기의식 아닌 의식을 좀 느낄 만한 좀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도 작년 11월 초였죠. 네. 연간전망, 올해 연간전망 네네네네네. 관련해서 소뚜껑 사진이었는데, 네.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 좀 주로 네. 말씀드렸을 거고, 제가 올해 증시를 이렇게 어렵게 봤던 대표적인 요소가 좀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작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게 올해부터는 글로벌 이제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의 정상화 원년이 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증시의 멀티플도 역시 축소 과정에 돌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죠. 또 작년에 높은 기저에 의해서 올해 이제 실적은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였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이거였죠. 중국의 상황이 어떠한가 놓고 봤더니, 아시다시피 또 중국 하우징 프라이스를 관찰해봤더니 작년부터 또 우아한 곡선을 그려왔다라는 거였고, 이에 따라서 소비 여력도 부재할 것이다. 이 대표적인 3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올해 증시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작년 말부터 좀 예상이 되어 왔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와서 또 외생 변수가 발생됐죠. 3월달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추가가 됐다 보니까, 네. 그럼 앞으로 내년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이를 좀 먼저 좀 진단을 해보고, 이에 따른 저희가 좀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해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각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좀 송구스럽지만 조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이라고 좀 쉬워질까라는 조금 생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년도 만만치 않다. 아직까지는 좀 힘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차트부터 좀 봐주시면, 네. 일단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과거 7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기 시절 동안 미국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였고요. 네. 이 여러 가지 선들 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 선이 뭐냐, 요 곤색 선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를 이렇게 표현해 놨다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중에서 더 핵심이 될 만한 구간들은 요 푸른색으로 제가 음영 표기를 들여놓은 요 구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마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던 현상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최소, 여기서 최소입니다. 네. 최소 6개월 이상이나 이렇게 장기간 비이성적으로 역전됐던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거였고, 이때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제 회색 선으로 넘어오셔서 주식시장입니다. 예. S&P 500 기준으로 좀 봐주신다라면, 이 하늘색 음영표가 끝나는 바로 직후 구간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매번 이렇게 증시가 힘들어왔던 상황이 연출이 되어 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가 2가지 포인트를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앞서 표현해드렸던 말도 안 되는 현상들, 6개월 이상이나 어떻게 이렇게 시장 금리들이 역전되는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한 키는, 여기에 대한 답은 정책 금리인 이 하늘색 선을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번 공통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빠른 긴 축으로 접어들었을 때마다 어김없이 시장 금리들이 이렇게 역전됐던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였고요. 아시겠지만 장기물 대비해서
단기물이 정책금리 훨씬 더 탄력적으로 따라 붙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단기간 내 빠른 긴축 속에서 시장금리는 역전되는 비이성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원래 국채 단기물이 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더 빠르게 연동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멀리 있는 국채, 만기가 긴 것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 경기를 반영하면서 맞습니다. 늦게 정확하십니다. 움직이고. 네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하늘색 음영이 이렇게 끝나는 요 구간들마다 이제 증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어왔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요 하늘색 이 변곡점이죠. 이 구간이 끝나는 요 변곡점은 누가 만들었나? 페드 정책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색 선 다시 한번 와서 봐주시면요. 앞서 표현해드렸던 바와 같이 단기간 이런 빠른 긴축으로 가던 중앙정부의 스탠스가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확장 기조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스텝에서 어김없이 증시가 힘들어 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확장 기조로의 전환은 증시의 우호적인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올리는 거지,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확장 기조로 넘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서 이제 역전된 이후에 나타나는 확장 기조로의 전환으로서는 이게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리포트의 제목으로 좀 쓴 것처럼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로 좀 간과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덧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점도표 기준으로만 봐주셔도 올해 말을 떠나서 내년 3월까지는 지속적인 페드 긴축 이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된다라면 분명히 또 페드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외생 변수다 뭐다 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을 놓쳤다라는 거고 이제는 성장을 도모를 할 시점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책 스탠스의 확장 기조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다른 말로 내년 이맘때쯤 된다라면 조금 이제 저성장과 함께 맞물린 조금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떤 근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요 위에서 보셨던 요 차트는 그냥 현상에 대한 일단 설명이었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차트는 방금 위에서 보셨던 것과 시계열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거죠.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정책금리 향방에 따라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책금리 의사결정이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매번 결정이 되어 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요 차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중요한 정책금리 의사결정을 할 때 페드 위원들도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을 확인을 하겠지만 요 차트를 통해서는 그 중에서도 핵심 두 가지 지표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선행 성격의 ISM 제조업 지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후행 성격의 고용 지표 증가율이 있다고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차트에서 좀 추가적으로 또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요 회색 막대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간들 보이실 겁니다. 요런 구간들은 요 위에 있는 차트와 시계열상 이렇게 연결이 된 거라서 실제 정책금리 요로 인상 구간을 요로 위로 올라가게끔 표기를 드려놓은 거고, 저게 기준금리를 올릴 때 실제 올렸을 때, 그리고 반대로 회색 막대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금리를 내릴 실제 때. 금리 인하기를 동구간 이렇게 표현을 드려놨다라 봐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요 모델의 이제 실제 로직이라고 했을 때는 가로로 지나가고 있는 요 빨간 점선 두 개가 이제 실제 로직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빨간 점선 요 두 개가 이제 실제 로직인 거고, 요 위에서 보고 계신 요 어퍼밴드라고 했을 때는 과거 경험상 페드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점 역할을 했다고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밑에는 로어밴드는 이제 인하에 대한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좀 정성적으로 인상 쪽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페드는 과거 경험상 인하할 때보다 인상할 때 훨씬 더 보수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일단 선행 성격의 요 ISM 제조업 지표가요, 기준점이라 말씀드렸던 우측입니다. 요 55포인트 이상으로 상회를 하고 있고 엔드 조건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후행 성격의 요 고용지표 증가율 역시 2% 이상의 그로스를 보여주는 구간에서만
실제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왔다라는 것을 이 회색 막대가 위로 올라가 있는 구간과 연계해서 봐주신다라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업률인가요? 뭐죠? 어떤 거죠? 논판 페이롤입니다. 비농업 예, 고용지표. 그 다음에 인하에 대한 기준점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로우 밴드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이 선행성격 ISM 제조지표가 기준점이 다시 한번 우측이고요. 50포인트 이하로 밑돌던가 여기선 또는입니다. 올 후행 성격 고용지표 증가율 역시 이제 자축입니다. 제로 이하이죠. 즉 역성장이 나오는 구간에서 패드는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 실물 경기를 확인을 하고 정책상 후행할지언정 매번 확장 기조로 넘어가줬다라는 거였죠.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이러한 로직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부터 좀 살펴볼게요. 앞에서 들으셨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기준이죠. 이 두 실물 지표가 이 어퍼밴드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회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선행지표 실물 경기, 선행지표인 ISM 제조지표는 기준점인 55포인트 이하로 지금 밑돌고 있는 거고, 네. 지금 파월 의장이 매번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 고용 쪽 봐주시면,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파월 의장이. 뭐냐면, 이번 코로나 사이클 때 전저점이라고 했을 때는 재작년 4월이었고, 그때 이후로 고개를 들고 빠르게 개선 중인 건 맞기는 해요. 네, 그렇죠. 다만, 저희 지난 반세기 동안 목격한 2% 이상 성장까지 회복한 건 아직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되게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패드는 지난 5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굉장히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러니까 물가 안정만을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요 상황만 놓고 보신다라면은 이미 패드는 지금 연초부터 조금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가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 여부보다는 일단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걸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좀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연초부터 일단 패드는 굉장히 지금 물가 안정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였고, 더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죠. 지금 네네네, 보시면 그렇죠. 어차피 여기까지 이제 현상이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한숨을 쉬세요? 사람 걱정되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팩트는 아직 미국의 경기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부터 풀리 리커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 선제적인 조기 긴축이 이미 단행이 되고 있다는 거였고, 더 중요한 건 네. 이제 로우 밴드를 걱정을 하셔야 될 때이죠. 뭐냐면 다시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요 선행성격 ISM 제조지표 봐주시면요, 이번 코로나 사이클에서 전 고점이 바로 이때죠.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었고요. 네. 최근에 발표치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둔화 양상을 보여왔거든요. 이제 55 밑으로 내려오고 있나요? 이미 내려갔습니다. 네. 어제자로 ISM 제조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52.7이 나왔고요. 52.7.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죠. 최근에 이 ISM 제조지표 둔화 속도대로 이 이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신다면, 과거 경험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점 역할을 해왔던 이 지표가 50포인트 이하로 밑돌 것이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바로 다음 달입니다. 9월달 늦게 되더라도 10월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빠르면 올 9월 또는 10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즉 확장 기조로의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최소 상반기 때까지는 지속적인 패드의 긴축 이행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 결국 통화 정책과 이 실물 경기 간의 본격적인 괴리의 확대를 의미한다 봐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괴리가 결국 내년 상반기 때까지 지속 누적이 되어 가면서 저는 내년 이맘때 저성장, 다른 말로 디플레 우려로 보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역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패드는 연초부터 이 물가 지금 하이퍼 인플레를 잡겠다는 명분하에 어쨌든 조기 선제적인 빠른 긴축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죠.
말 그대로 원자재 대표 수출 국가들 간의 전쟁이다라는 거고, 그렇죠. 전제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로 이 마지막 마저리 노선이라는 말씀드렸던 올해 9월 또는 10월 전까지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 지역적 리스크가 서프라이즈로 종결이 된다. 글로벌 경기와 이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선순환 구도로 넘어가면서 저희의 주식 포트 역시 100% 이제는 그냥 되게 쉬워지는 장이죠. 예. 100% 가치주 오버에 지켜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면. 그게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또 뒤에 뭐 다른 자료. 네. 그래서 일단 이 자료는 이제 제가 기존에 출연했을 때마다 좀 보여드려 왔었던 자료인데요. 네. 일단 이 자료는 이제 매달 초에 제가 국내 증시 월간 단위 리스크 온오프를 좀 말씀을 드렸었던 자료였었죠. 그래서 네. 제가 이를 위해서 가공해 왔던 게 이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시는 이 곤색 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과거 90년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기 시절 동안 이 곤색 선이야말로 제가 이름을 일단 신경기종합지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으나 국내 경기 사이클의 프록시로 대변해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로직에 대해서 잠깐 뭐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곤색 선, 그러니까 국내 경기 사이클 프록시가 우상향이 되어갈 때는 경기 확장을 의미를 했었던 만큼, 그렇죠. 저는 매달 초에 그 달에 대해서 매번 온 시그널, 그러니까 주식 할 때다를 말씀드려 왔을 거고, 네. 반대로 이게 우하향 되어 왔을 때는 이제 국내 경기의 수축 사이클을 의미할 거다 보니, 이제 매달 초에 또 역시 반대의 오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네. 시그널을 드려왔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로직을 갖고 있는 이제 자료가 될 것 같고, 결론은 요 밑에는 요 막대 차트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막대 차트는 말 그대로 방금 제가 가공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국내 경기 사이클 요 곤색선 지표를 네. 델타값, 그러니까 변화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걸 직전 2개월치로 차감한 이제 값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봐주시면, 추가적으로 이 막대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막대된 길이가 이렇게 리스크 온 쪽이든 또는 오프 쪽이든 이 길이, 네. 이게 리스크에 대한 강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 위에서 제가 가공하고 있는 곤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선에 대한 기울기 값이 되는 걸 의미하겠죠. 이런 관점 봐주시면, 일단 요 이사님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작년 8월부터 네. 국내 경기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수축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프가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오프의 강도가 확대가 되어 왔던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점에 달했던 게 올해 들어서 1월 달이었고요. 다행히도 2월, 3월 오프된 강도가 소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증시 2, 3월 달 강보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다시금 소폭이나마 오프 강도가 강해졌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4월, 5월은 중국 코로나 통제 이런 악영향이 국내 경기에 좀 영향을 주면서 다시금 강해졌다는 거였고, 더 중요한 건 이번 8월 달이 될 것 같은데, 직전 7월 달과 이번 8월 달 오프된 강도가 동일한 수치가 일단 떴다라는 거였고요. 일단 계속 그동안 줄어들어 왔었던 오프된 강도가 이번 8월 달 같은 경우는 플랫한 걸 의미하다 보니, 저희 직전 7월 달 경험했었던 강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이번 8월 달은 좀 정체 상태에서 빠른 순환매를 예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한 제가 그동안 전략상 결론으로 드려왔었던, 다시 한번 요 위에 있는 국내 경기 사이클 프록시 지표 곤색선 봐주시면은 강조를 드려왔던 게, 그러니까 어떠한 경기 사이클이든,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에는 탄성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말인즉슨 경기 확장이 있었던 폭만큼 그 이후에 유상 강도의 수축폭이 매번 이렇게 존재해 왔다라는 네. 거였죠. 다른 말로 경기 사이클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움직여 왔다라는 거를 의미를 할 것이다 보니, 네. 이번 코로나 사이클 봐주시면 그동안 풀린 돈에 의해서 국내 경기 확장폭이 가장 컸던 게 작년 7월이었다라는 거였고, 이번 수축 사이클에서 작년 7월 때만큼의 유사한 강도의 수축폭이 존재한다라면, 지난 저희가 1년 가깝게 경험해왔던 경기 수축 사이클이 종결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었던 게 사실 올해 3분기가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미 8월 달은 이제 이번 달은 물 건너 갔다라는 걸 이미 보셨던 거였고, 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다음 9월 달 정도가 된다라면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저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요. 예. 9월부터는 곧바로 개선되면서 우상향 기준, 확장 기준으로 넘어갈 거냐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9월 달 추가 수축이 없다라는 거는 작년 이맘때 때는 시작됐었던 높은 기저가 올해 3분기로 하여금 탄성의 기인에서 봤을 때 종결되기 때문에 추가 수축이 없다라는 것이 경기 사이클 자체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달 이후부터는 일시적으로 국내 경기 사이클 역시 바닥을 잡고
일정 수준 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네. 결론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려 보면 네. 지금 앞서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내년 장기비였고 지금 네. 방금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흘러갈 거냐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스피 레벨을 기준으로 좀 정리를 드려보면요. 저는 최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말까지는 2,400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 최대 맥스 2,500 또는 2,300 사이에서 박스피를 그릴 거다라 보고 있고 혹시나 올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 말씀드렸던 9월 또는 10월 이후까지 변한 게 없다. 그래서 내년 본격적으로 글로벌 전반적인 저성장 늪으로 다시금 빠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하신다라면은 내년은 저는 코스피가 상고하죠. 보고 있다 봐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실제로 뭐 운용을 하고 주식 자산이 있다라면 저 같으면 저는 장이 버텨주는 연말까지 좀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나가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다만 내년에 그러니까 뭐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 어쨌든 상반기까지의 점도표 기준 미국의 정책금리 요 프로젝션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 이렇게 솟아있는 미국 정책금리 요 그림 프로젝션이 의미하는 바는 내년에 유일하게 가치 상승이 가능한 자산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달러가 유일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이죠. 뭐 금이나 뭐 아니면 뭐 지금 어쨌든 인플레 시대니까 인플레 이런 그 코모디티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 달러 강세를 보고 있다 보니 얘네들은 다 달러로 결제가 되는 일이라서 가격은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가치 상승 가능한 건 내년에는 좀 달러가 유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시면 이거는 이번 8월 1일,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와서 지금 국내 상장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매력도 순위를 1위부터 네. 쭉 넘어가세요. 총 26개 섹터가 있거든요. 저게 매력도는 어떤 매력인가요? 그래서 매력이라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과 이제 어닝스 모멘텀 이 두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동일 가죽을 해서 합산 매력도를 계산하고 있다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이 좀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주가도 싸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특이사항이라고 보실 만한 게 일단 여기 요 화살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제가 이제 한 달 전 대비 이 매력도 순위된 변동 표시라 봐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5월부터 제 자료들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5월부터 좀 유망 업종으로 이건 올해 말까지 대응 전략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건강관리 섹터 좀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몇 달째 계속 최상위 1위권에서 지금 매력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좀 나머지 또 순위가 전달보다 올라온 섹터로는 뭐 상사 자본재라든지 에너지 섹터,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주들 중심으로 올라오고 네. 있고요. 또 눈에 띄었던 건 이거죠.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손보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종들이 이익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다 네. 하향 조정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번 달에 업데이트면서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은행도 매력도 순위가 좀 올라왔고 네. 이익도 올라왔고요. 예. 뭐 보험은 뭐 계속 뭐 올라왔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지금 상위권이죠. 2위를 지키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좀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었다 말씀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순위 근데 이제 반도체는 좀 떨어진 걸로 나오네요. 반도체는 계속 떨어져 왔었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익 기준 향후 이익 개선 기대감에 대한 가장 국내 상장 섹터 중에 매력도가 1순위인 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관리. 아닙니다. 자동차죠. 자동차. 실적만 보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실적만 놓고 보면 자동차가 1등. 자동차가 제일 개선 기대감이 국내 입장에선 좋고요. 개선 섹터- 기대감까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으로는 1등인데. 네. 근데 밸류로 봤을 때 밸류가 25등이에요. 거의 꼴찌에 가깝죠. 그러니까 싸지는 않다. 그동안 이거예요. 많이 올랐다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 아마 덜 떨어졌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맞습니다. 테고. 총 26개 섹터가 있거든요. 그 중에 거의 뒤에서 두 번째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고밸류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 측면에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1등은요. 네. 지금 보시면 화장품. 밸류. 2위가 반도체, 3위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딱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 세 가지만 봐주셔도 1, 2, 3위까지만 봐주셔도 다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거 이렇게. 그거잖아요. 그 같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게 밸류에이션 안만 있으면 뭐하냐. 실적이 뭐 부진하면은 주가는 못 가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어네스 그래서 모멘텀까지 같이 합산해서 경해서 봐야 보자라는 되는 거고. 건강관리면 헬스케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뭐 셀트리온 같은 거 계속 좀 좋게 봐왔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굉장히 좋고.
이거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매달 초에 월간 단위로 나오고 있는 스타일 로테이션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이런 국내 주요 매크로 변수들,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매크로 변수들을 이제 점수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번 달 네. 매달 초에 이번 달 그래서 더 우위에 놓여 있는 스타일이 무엇이 될 것이냐를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다라고 봐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 우위에 있는 거. 그렇죠. 이번 달 가치주의 영역이냐, 아. 성장주의 영역이냐.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올해 들어와서부터 성장주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이 15가지 제가 가공하게 된 매크로 팩터들에 대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제 조건은요. 이러한 실물 경제 지표들 또는 센티먼트 관련된 지표들이 숫자들, 얘네들의 절대값, 숫자가 커지면서 개선이 되어 갈 때는 숫자로 주가를 입증하는, 실적으로 주가를 입증하는 가치주의 영역이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런 실물 경제 지표들이 둔화가 되어 갈 때는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성장주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매크로가 네. 안 좋아서 네. 성장주가 갈 수 있다라는 건 매크로가, 즉 거시경기가 다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거다. 통화정책 확장 기조로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굉장히 세게 또 가고 있고.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성장장에 대한 시그널이 지속 떴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네. 이를 조금 시각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차트가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장기 시결이죠. 200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매달 초에 월간 단위에 제가 가공하고 있는 스타일에 대한 강도를 이렇게 막대기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우측인데 역축이고요. 일단 이거죠. 제가 임의로 이렇게 부여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던 이런 매크로 팩터들을 가중평균에서 합한 요 값들이 네. 매달 초에 이 값들이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의 스타일에 대한 강도를 의미를 할 건데 네. 요 룰에 의해서 합한 가중평균한 값이 플러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내 경기의 스타일이 성장 쪽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 다른 말로 제가 가공 이렇게 하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의 둔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할 거고 다시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가치자는 강도가 강해지는 즉 매크로 지표들의 개선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축으로 바꾸는 거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파란 막대기들이 뜰 때가 매크로 팩터들이 좋아지면서 가치주의 영역을 의미를 할 거고 빨간색 막대기는 반대죠. 둔화가 되어가면서 성장주의 영역 시그널을 매달 초에 들여왔던 그런 모델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주가 움직임을 아셔야 될 거다 보니까 곤색 선입니다. 네. 이거는 MSCI 기준으로 가치주와 성장주의 상대 강도예요. 그래서 네.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의 아웃퍼폼, 네. 이제 떨어져 왔을 때는 성장주. 성장주들의 아웃퍼폼이거든요. 지금 제가 매달 초에 들여왔었다고 말씀드린 이런 지표들과 연계해서 봐주신다면 후행에서 주가들이 실제로 추세적으로 움직여왔다라는 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11년도 그러니까 유럽발 재정이 터지고 나서 매크로 지표들의 상황이 안 좋아졌던 좋을 때. 성장주의 강도가 강해졌던 구간이었다 보니 실제로 추세적으로 이제 성장주의 성장주가. 대세장이 됐다라는 거고 15년도 때 기억나실 겁니다. 개별 종목장에서였죠. 네. 그때도 장의 환경, 매크로 환경은 안 좋았다는 거였고 또 발맞춰서 성장주의 색깔이 강해졌던 구간이었던 만큼 추세적으로 또 성장장에 대한 강도. 그래서 중요한 건 2020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딱 요 변곡점이 중요하거든요. 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아, 다 죽을 것 같은 이 전염병 팬데믹이 예. 어느 순간 같은 연도, 2020년도에 파란막대기로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 실물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이 계량적으로 접근한 이 전략성 자료, 리포트 자료 제목으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는 리플레이션 환경 네. 마주하실 때이다 라고 하면서 예. 이제는 이제 포스코와 같은 전통 시클리컬 업종들을 중심으로 봐주실 때이다 라고 좀 언급을 드렸던 변곡점이었다는 거였고 네.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매크로 팩터들의 개선세가 정점에 달했던 게 바로 작년 상반기였다라는 거였고요. 아하. 그래서 가치주 영역이었다는 거죠. 네. 하반기로 가면서 가치주의 강도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네. 올해 들어오자마자 빨간색으로 다시 변했죠. 네. 그러니까 성장주 영역, 다른 말로 올해 들어오자마자 매크로의 둔화세가 가팔라졌다는 걸 할 거고 네. 보시면 이제 지금 최근 저희 2년 전 코로나 사태만큼 회귀를 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기인을 해서 올해 들어서부터는 성장주였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 네. 본격적으로 성장주를 강조드렸던 게 5월 달부터였거든요. 네. 이 기준치를 초과했던 5월 달부터 해서 이때부터 저는 뭐 건강관리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건 팩트죠.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최소 올해 말까지는 지금 이러한 빨간 막대기죠. 네. 성장주의 대세장이 올해 말까지 최소한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성장주의 개념도 네네. 약간 멀티플이 큰 네. 약간 그런 성장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방산처럼 성장하는 가치주 이런 이야기일까요? 방금 앞서서까지는 탑다운적으로 제가 매크로 지표들을 가공을 해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어울리는 색깔이 뭐냐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 네. 지금 요 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바텀업 형식으로 제 기준 하에 저는 성장과 가치주도 이렇게 나눠드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제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단일 변수예요. 저는 주식 듀레이션을 이 단일 잣대로 이 둘을 나눠드리고 있다는 거고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려보면 저는 여기서 10년 DCF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익의 분포가 이렇게 10년 쪽,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성장주 컨셉을 갖는 거고 10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할인한 그렇죠. 그 모델로 그래서, 짜줘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듀레이션의 이익 분포가 이 채권에 어디 있느냐를 가늠하는 예, 거라면 이걸 예, 에코티화 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상대적으로 10년 DCF 가정으로 보신다면 10년 쪽에 있냐,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냐, 네. 아니면 0년 지금 현재에 위치하고 있냐. 그래서 0년에 가까울수록 가치 쪽, 이제 10년 쪽에 가까울수록 성장주 쪽이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훨씬 더 극명한 스타일을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지난 1년 넘게 경험했던 경기 수축 사이클이 올해 3분기 이후에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올 하반기 3분기 이후장은 대형주로서 대응하셔야 걸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 때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 즉 이렇게 실물 경기가 죽어가는 것들이 주식시장에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기대감을 움직일 수 있는 성장주의 영역이다. 그래서 교집합은 요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리스트업되는 다 볼 거냐? 그 얘기는 또 아닙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경기 안 좋기 때문에 성장을 보자라는 건 맞기는 하나 네. 저희가 또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될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성장주 내에서도 숫자로 꽂아줄 수 있는 애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대형 성장 내에서 봐주셔야 될 게 건강관리와 2차 전지를 위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좀 확대해서 더 보여드려도 되죠? 네네. 종목 이름들이 좀 나가는 거는? 네. 이거는 뭐 어쨌든 개량적인 포트다 보니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네.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도 있고 코스모신 소재도 있고 LNF라든지 첨보 그래서 2차 전지 또는 이제 저는 건강관리 좋게 보고 있고요. 이게 대형 성장 쪽이었다라면 요게 이제 대형 성장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이후가 될지라도 이제 국내 경기 사이클상 이제 수축권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기는 형태일 거라서 빠른 순환매는 불가피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로는 일단 정황상 얘가 오버웨이시 돼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빠른 순환매로 인해서 대형 가치주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네. 단순 로테이션 성격으로. 그러면 여기 또 리스트되어 있는 거 다 보자.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 전략 대형 가치 보실 때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전쟁이 지속되는 한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주들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최근에 아래 공포로 인해서 코모디티 가격 전반적인 조정과 이에 따른 이런 인플레 해지주들 조정, 주가 조정이죠.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시면 연말 대응을 위한 지금 현재 저가 매수 타이밍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대형 가치 내에서 인플레 해지라고 보신다면 전 대표적으로 정유라든지 운송, 상사 또는 이제 조선 이런 업종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가치의 성격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이브리드 성격을 띠고 있는 국내 테마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국내 방산이라든지 국내 리뉴어블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좀 성장하는 가치주의 컨셉일 거다 보니까 계속 유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바로 넘어가셔서 지금 현재 실적 시즌 롱숏 현황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네네. 요거는 제 텔레그램 채널에 네. 공시가 뜨자마자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제 저 초량에 포스트 계속 올려주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제 포스트 모델에 좀 왁구를 바꿨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 포스트 모델 전체 유니버스를 네. 이렇게 요일별로 일자별로 포지션이 있든 없든 간에 뭐 얘는 어느 시간에 떠가지고 노 포지션이 떴다, 뭐 확정치는 이거였고 컨센이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롱이 떴고 숏이 떴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오늘자까지 발표가 된 8월 2일까지 발표가 된 종목들 지금 현재 상태다 봐도 좋으실 것 같고, 이게 다음 페이지까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7일 삼성전자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된 이번 EQ 실적 시즌. 네. 실제 포트가 구축된 거는 이때입니다. 이 에코프로분이 롱으로 구축이 됐었을 때부터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누적 성과가 롱숏 기준으로 한 1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올해 장소에서- 누적이요? 아니요, 7월 13일 이후 누적 성과요. 오, 그래요? 예, 지금 한 2주 정도 성과가 네네네네. 그렇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롱숏 페어라서 절대 수익률을 항상 플러스 내고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 참고해서 봐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또 아시는 것처럼 어니스 캘린더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매주 월요일날 위클리 기준으로 베이스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고,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 요거는 지금 실적을 기발표한 애들 중심으로 지금 중간 점검을 해보실 수 있는 좀 커버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절반 이상 발표를 끝냈죠. 그래서 네. 보시면 지금 이거는요, 일단 여기서 파란색 막대기가 지금 이번 EQ 실적을 기발표한 애들을 어그리게이트해서 합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그로스가 어떠한지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18% 정도 성장 YY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고, 섹터 단에서 그로스가 가장 센 섹터가 일단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기계, 운송, 자동차 이런 순이었다라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차트는 이제 또 역시 기발편 애들 중에서 컨센이 있다라면 컨센서스 대비 오차율 지금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호텔 레저 같은 경우는 발표한 모든 종목들이 요 섹터 내에서 100%다 서프라이즈였다. 반대로 이런 디스플레이는 모든 종목들이 이 업종 내에서 쇼크였다라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 점검차 한번 봐주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연간 전망으로는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좀 쉽지 않은 환경. 그래서 맞습니다. 투자 전략을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올 대형 하반기 성장주. 듀레이션 양극단에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듀레이션 양극단에 있는 대형 성장과 대형 가치. 하지만 근데 비중을 좀 두자면 대형 가치주보다는 대형 성장주 쪽을 봐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읽히던데요. 그렇죠. 왜냐면 대세적으로 어쨌든 지금 실물 가격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빠른 순환매는 불가피 한 연말까지 장이 될 거라서 네. 가치 쪽도 돌긴 돌 겁니다. 그럴 때는 인플레 핵지주 중심으로 대형 가치 내에서 보자라는 거였고. 인플레 해지라면은 단가를 좀 많이 올린 것들. 아니죠. 다시 한번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코모디티와 동행하는 애들이 원재료 가격하고 동행하는. 그렇죠. 그쪽으로도 순환매가 돌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순환매는 사실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고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편한 표현으로 안전빵. 음. 예, 안전빵으로 가자면 이제 좀 안전한 좀 이제 투자 성향을 띠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연말 또 배당 수익률 좀 괜찮다. 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제 텔레그램에 며칠 전에 이거 올려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고 있는 DPS 증분뿐만이 아니라 예상 리스트를 쫙 나열을 드렸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교집합으로 봐주실 만한 건 제가 최근에 이 리비전도 같이 하이라이트해서 드려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DPS 증분, EPS 리비전 또한 이제 또 이제 일드가 높은 거,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 순위로 쭉 보실 수 있게끔 배당 금액이 증가하고 그렇죠. 배당 수익률도 높은. 그렇죠. 네네. 뿐만 아닌 이제 펀더먼털도 실적 측면에서 좋아지고 실적도 있는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교집합, 그러니까 그 나열되는 종목들은 배당 수익률 순위기는 하나 네. 제가 곳곳에 하이라이트 드려놨습니다. 그런 교집합 애들. 혹시 이 자료를 저희 와이스트릿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네네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허락받았습니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디테일한 자료여가지고 사실은 요거 저도 그렇고 혼자 봐서는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게 글자긴 한데 해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경훈 연구원의 설명하고 같이 들어야 조금 이해가 잘 가는 거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저희 와이스트릿 뉴스페이지 그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긴 시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나중에 또 리스크 온오프가 어떻게 되는지 네네네. 또 이제 종종 또 한번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다올투자증권의 김경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